투자, 그다음에 정부 지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 소비에 대해서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소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했었는데, 그래서 소비를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보자. 투자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투자의 이중성. 그러니까 투자가 정확히 뭐냐면은 이거는 기업의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물건을 만들 때 그 사용하는 돈들, 약간 그런 것들, 아니면 공장을 건설하거나 이제 그런 자본을 만들 때 드는 돈, 이런 것들이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먼저 소비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소비라는 측면, 이거는 수요가 늘어난다. 돈을 쓰는 측면과 그 다음에 생산력 증대,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게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 뭐 딱히 할이하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투자 함수를 각 학파별로 어떻게 받는지 볼 거예요. 일단은 케인즈는 저번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잖아요. 투자가 이게 구민호님 오케이. 이게 투자거든요. 어떻게 되냐? 이 케인즈 입장에서는 이게 그 사업가의 감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업하는 입장, 구민호님 만약에 이제 공장주가 됐어요.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 공장주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베게모트? 버가모트. 어쨌든 예, 지금 투자 함수하고 있습니다. 공장주가 됐어요. 그럼 공장주면 이제 구민호님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지는 소득이랑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이 지금 올라도 아이가 그대로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랑 상관없는 투자를 한다. 이거는 사업가의 감이다. 그러니까 뭐 구민호님이 공장을 만들면 이제 이거 요번에 잘 팔릴 것 같다면 공장을 그냥 늘려버리고, 이거 요번에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공장 그냥 안 만들고 그게 맘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별로 이렇게 하면 그냥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봤을 때 소득과 아예 관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 투자라는 게 소득이랑 관계없는 투자를 하면 그 공장은 아,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구민호님이 갑자기 이제 약간 이거는 이제 도박가의 그거인 거지. 이제 구민호님이 코인 사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만약 코인을 한다 하면 이제 코인 사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소리죠. 사실상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가의 강요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달렸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나 이런 걸 아무런 상관없이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물론 왜냐면 사업가의 감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사업가가 선택을 할 때 뭔가를 고려할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세상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거는 이자율의 감소 감투. 그러니까 이자율의 반비를 한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줄어든다. 이건 왜 그러냐? 은행 이자를 생각하면 은행에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자율이 높다는 거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진다. 이 소리죠. 그러면은 이자율 올라가면
내가 만약에 이제 공장을 하나 더 만들려고 은행에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은행에 돈을 더 많이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율이 높으면. 그러면은 돈을 덜 빌리겠죠. 그러니까 투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득의 증가함수. 그러니까 소득에 비례한다.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약간 그런 측면이죠. 소비가 늘어나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니까. 오, 그래요. 맞아요. 이자율에는 저축이 항상 같이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업이니까 저축 측면은 안 보는데 저축을 많이 하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건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맞는 말인데 이제 공장주는 저축을 하진 않죠. 공장주는 투자를 하는 거지 저축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은 가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소득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니까 이제 잘 팔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투자를 늘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의 감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이자율과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케인즈는 사업가의 감만 받고 실제 일반적 이야기에서는 요거 두 개를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자 이제 어떤 그런 함수를 이제 예상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처음에 고전학파부터 들어갈까요? 고전학파. 여기 그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거 보지만 고전학파는 케인즈와 같은 1세대에서 케인즈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던 애들이거든요. 얘들은 미시경제학에 가까워요. 미시경제학적 측면인데 얘들은 현재 가치, 그러니까 어떤 수익,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오잖아요.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오겠죠. 내가 공장을 만들면, 예를 들어 공장을 만들어요. 만들면 그 공장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득을 얻으려고 공장을 만들 테니까. 그런데 이거를 현재 미래 이득이잖아요. 미래 이득을 현재의 가치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림을 잠깐 그리면 미래에 만약에 1억이 1년 후라고 봅시다. 1년 후 1억의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이걸 얼마로 볼 수 있냐? 보통은 이걸 뭘로 보냐? 이자율, 그 은행 이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억으로 하면 되겠다. 1억 1천으로 하자. 미래 얻을 이득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행 이자가 R이었죠. R이 10%예요. 10%예요.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공장을 건설하면 1억 1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을 은행에다 그냥 넣어놔요.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그 은행 이자가 10% 받으면 1억 1천이 될 거 아니에요. 1년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현재 1억으로 공장을 만드는 거랑 공장을 만들면 1억 1천을 얻을 때 은행 이자만 10%면 은행에 넣는 거랑 공장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이득을 얻는 거예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년 후에 1억 1천은 현재 1억이랑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1억 가지고 은행에 넣었을 때 1억 1천을 1년 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충 그냥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본다는 거.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에 아까 전에 투자 함수는 이제 투자자의 감, 그다음에 R 이자율의 반비례, 그다음에 Y의 비례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뭘 중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서 이자율을 중점으로 보는 거죠. 왜냐면 은행 이자랑 엄청난 연관이 있잖아요. 은행 이자가 커지면 은행 이자가 만약에 50%다. 50%라고 하면 내가 6천만 원만 넣어도 이게 1억 2천 아니다. 50%면 9천이 되겠네. 잠깐만요. 그러면 얼마나 넣어야 되지?
대충 7천만원. 7천만원. 한 7천만원 정도? 7천만원을 넣으면 이게 1년 뒤에는 여기 3,500이 더 되니까 1억 500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자율이 증가하면 현재 1억 1천이 거의 7천만원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1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어쨌든 이제 고전학파들의 생각은 현재 가치법인데 현재 가치법으로 보면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캐치가 됐죠. 고전학파는 현재 가치법, 이자율 영향이 크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애들 또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보자. 케인즈는 내부 수익률법. 이거는 케인즈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투자자의 감이 중요하다 했죠. 얘는 막 이모티콘 날리기 시작하셨네. 이거는 어떻게 되냐? 잠깐만요. 이것도 또 말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 얻는 이득을 현재 가치로 바꾼 것이라고 보면, 바꿔서 비교하는 거라고 하면, 내부 수익률은 이제 그 기업가가 생각하는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억을 넣어서 1년 뒤에 1억 1천이 된다고 하면 10%의 이득을 얻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예상이에요. 이건 예상이요. 고전학파는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조건 은행 이자율이랑 비교할 수 있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확실하지 않아요. 1억 2천 얻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근데 내 생각에는, 사업가가 생각하기에는 1억 1천이 될 거다. 그럼 10% 이득을 얻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랑 그 다음에 이자율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투자자의 감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투자자의 감을 중요시하냐 아니면은 이자율이 중요시하냐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자율을 비교해서 이자율이 높으면 이제 투자를 하고,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를 안 하겠죠. 이자율이 높으면 은행에 1억 넣었을 때 더 많은 이득 얻을 테니까. 반대로 이자율이 낮으면 이제 내가 투자하는 게 은행 이자보다 이득이니까 넣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결국에는 이 검은색 투자를 더하고, 결국엔 이 검은색이 이제 기업가가 생각하는 퍼센트 맘대로 된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투자자의 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자율과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말 결론 이자율과 얻는 이득을 비교한다. 그런데 고전학파는 그 실제 이득을 얻을 이득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이자율을 이용하는 거고, 케인즈는 생각하는 이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득과 이자율을 비교하는 거다. 이런 이제 그 결론은 거의 비슷한데 이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상. 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 헷갈리고 사실 그렇게 구분 크게 안 하거든요. 이것도 그냥 비슷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냥 그 뉘앙스로 그렇다는 거.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는 비슷하다. 고전학파와 케인즈는 같은 세대로 적혀 있잖아요. 여기 방송에 그 파란색 글자를 보면 고전학파와 케인즈는 같은 세대죠, 지금. 그래서 얘네 둘은
이제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현상인데 설명을 다르게 하는 거야. 우리 둘은 이제 생각이 다르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전 학파가 있죠. 통화주의 학파 밑에 3세대거든요. 신고전 학파. 신고전 학파는 얘네들은 조금 빡시게 들어가는데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한 단위 한 개 비용. 아우, 임차 비용. 귀찮네. 아, 잠깐만요.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신고전 학파 뭐냐고요? 여기 보면 파란색 지금 글자 써놓은 거 있죠? 고전 학파와 케인즈. 그 다음에 통화주의 학파와 케인즈 학파. 그 다음에 신고전 학파와 신케인즈 학파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일단 이게 1세대고 요게 2세대고 1세대 요게 2세대고 3세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서로 의견 충돌이 났어요. 계속. 처음에는 고전학파 케인즈였는데 이 고전학파가 통화주의 학파로 진화하고 통화주의 학파가 신고전학파로 진화한 거예요. 케인즈는 한 사람 이름은 이거 경제학자 이름이에요. 케인즈는. 그러면 그 케인즈를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케인즈 학파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케인즈 학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싸우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도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신고전학파가 뭐냐? 고전학파의 그 아이디어를 이어받은 세 번째 학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설명 자체는. 이 그 내용은 여기 이 두 개는 내용을 거의 설명 안 했어요. 아직. 우리 지금 케인즈랑 고전학파 위주로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요거는 보자. 잠깐만요. VMPK.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좀 쓸 테니까 생각해 봅시다. VMPK가 MRPK, MFCK R일 거고, 이것도 같을 거고. 그러면은 PK는 R이고, 그러면은 MFCK가 I랑 MFCK 이게 뭐지?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이게 설명이 조금 빡신데? 할까? 일단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신고전 학파. 이게 미시경제학에서 한 내용이라 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냥 설명하면은 지금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런데 이제 일단은 VMPK가 뭐냐면은 이거 좀 대충 설명할게요. VMPK가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자본 하나 늘렸을 때 얻는 이득,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본 하나 늘렸을 때 얻는 매출. 그러니까 내가 공장을 하나 지었을 때 돈이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이득이에요. 그 매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본, 내가 이걸 만드는데 드는 비용? 근데 이거를 상세하게 나타낸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걸 상세하게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늘은 너무 어렵네요.
아, 구민호님, 1,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1,000원 후원 감사드려요. 좀 어려우신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 이게 앞에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기 앞에 내용이 좀, 이랑 연결된 내용이라서, 일단 대충 설명해 볼게요. 이게, 잠깐만요. 빌리는, 그러니까, 신고전학파에서는 어떻게 보냐? 아니,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보는지 일단 설명할게요. 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설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 설비, 기계가 있어요, 기계. 기계가 있어요.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생산하려면 기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기계를 산다고 안 해요. 기계를 사는 게 아니다. 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사면은 한 번 산 거 못 없애는데 한 번 기계를 사면 그거를 없애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빌리는 거면 이제 한 달치, 두 달치 이런 식으로 딱 원하는 기간만큼만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리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 안 사요, 얘네들은. 빌리면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이득이랑 이게 자본 하나 그러니까 기계 하나 늘렸을 때 얻는 이득과 그러니까 한 달에 치면 빌렸을 때 내는 비용 이거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이 있으면은 빌리고 없으면은 안 빌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말인데 이거를 좀 어렵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얘네들은 기계 하나를 빌린다. 빌려서 그 짧은 기간 있잖아요. 짧은 기간 빌려서 그 기간 동안 이득을 볼 수 있으면 빌린다. 이득을 못 보면 안 빌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빌리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빌리는 비용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은 먼저 내가 1억으로 기계를 빌리면 내가 1억으로 기계를 빌렸어요. 만약에 이제 구민호우님이 공장주예요. 공장을 이제 만들었어요. 내가 공장을 만들어서 막 좋아했어. 아 이제 드디어 처음 어떤 거 좋아하세요 혹시? 좋아하시는 약간 그 상품 같은 거 있어요? 내가 공장 이런 거 만들고 싶다. 좀 하나 예시를 하나 구민호우님이 저 말해주시면 그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좋아하는 공산품 아무거나 뭔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무언가 있으신가? 없으시면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알아서. 가방 좋습니다. 가방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가방 공장을 세웠어요. 구민호우님 돈을 모아서 드디어. 그런데 기계가 없는 거예요. 가방을 찍어내는 기계가 없어. 그래서 봤더니 1년에 1억 내면 빌려준대요. 1년에 가방 기계 빌리는데 1억 이래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1억 내고 기계 빌릴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1년 빌려볼게요. 한 빌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는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1억으로 빌렸잖아 일단. 알지? 1억으로 빌리면 안 된다. 1억으로 빌리는 게 아니야. 빌리는데 1억이 아니에요. 기계 가격이 이래요. 사는데. 잠깐만 아닌데? 기가 가격이 그 빌리는 대로 하자. 빌린 대로 하자. 어차피 빌린데 1억이면 이제 내가 1억 빌렸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일단은 빌리는 가격이 그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빌리는 비용. 거기다가 내가 이 1억으로 기계를 안 빌리고 만약에 은행에 돈을 넣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만일 은행에 1억을 넣었으면 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비용에 그렇죠. 이자율 곱하기 그 1억 만큼 또 손해를 보는 거죠. 맞죠? 내가 기계를 빌렸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잖아요. 1억을 못 넣었으니까 은행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1억을 원래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율만큼 돈을 얻었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 하면 1,000만 원 얻을 수 있었는데 내가 기계를 샀기 때문에 1,000만 원 이득 못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이제 내가
또 하나 개념이 뭐냐면, 이건 잠깐만요. 내가 기계를 사면 기계를 빌린다고 해나? 어쨌든 기계의 수요를 담당하면, 기계를 원하면 기계의 가격이 상승한다. 인플레이션, 잠깐만,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헛소리 없네, 헛소리.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제학으로 나가본다고요? 뭐였지? 약간 진로 같은 거?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되면 이제 기계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존재할 수 있겠죠. 현실에서는 1억이 지나면 이제 물가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뭐 우리가 뭐지? 가격 오른 거 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가격 오른 거. 뭐 어제 뭐 햄버거 가격을 치면 햄버거가 3,000원에 원래 하나 먹을 수 있었는데 3,500원이 3,3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물가가 300원 오른 거잖아요. 뭐 계란도 뭐 그렇겠죠. 계란 어쨌든 10% 정도 올랐다 치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기계를 빌렸잖아요. 기계를 빌리면 어떻게 돼요? 기계 가격이 물가가 상승하면 기계의 가격은 오르겠죠. 원 가격. 그러니까 원래 기계 그 자체는 비싸질 거 아니에요. 기계도 비싸지겠죠. 그런데 나는 빌린 사람이니까 이득을 본다. 오히려 이 개념을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만약에, 그렇죠, 빌리니까 오히려 싸게 빌린 거죠. 기계 가격이 비싸질수록 나는 똑같은 돈으로 이미 빌렸으니까 더 이득을 본다는 거죠.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지? 살려면, 지금 이 기계를 살려면 이제 10% 올라서 1억 1천만 원인데, 예, 맞아요. 1억 1천만 원짜리 기계인데 내 지금 1억으로 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으로 원래는 1억 1천만 원의 가치를 하는 건데, 가격이 올라서 나는 실제 1억으로 빌리고 있으니까 싸게 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득이 된다고. 예, 맞아요. 좋은, 지금 딱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물가 상승 곱하기 이제 빌리는 1억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이 감가상각이라 하는데, 고전 자본 소모 비용이라 하거든요. 이건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감가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쪽에서 말하는 언어인데 이게 뭐냐? 이거는 회계를 약간 설명해야겠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사요. 살 때 이제 가방 기계라고 했죠 아까. 가방 기계를 사면 내가 가방 기계를 10억에 사요. 만약에 10억에 산다고 했을 때 이 가방 기계 가격은, 그러니까 내가 10억에 샀을 때 바로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방 기계를 딱 10억에 샀을 때 이게 바로 비용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방 기계를 10억에 샀어요. 그런데 이건 비용이 아니에요. 바로 비용이 아니야. 왜냐면은 나는 10년을 쓸 생각을 하고 사서 예요.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까 또 틀리진 아니지. 그거는 아니에요. 약간 보세요. 기계를 사면 난 10년 동안 기계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내고 끝이 아니란 말이죠. 10억을 내서 나는 기계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개념을 해야 되냐면 10억을 기계로 바꾸었다. 현금을 기계로 바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밥을 먹는 거는 그냥 비용이에요. 그냥 비용. 왜냐면은 없어지잖아요. 그 돈이 순식간에. 그것 통해서 내가 물론 이것도 뭐 잘 생각하면 또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경제학으로 봤을 때 밥을 먹는 건 그냥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기계를 사는 거는 비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기계를 쓸 수 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소비가 일회용이 아니니까. 일회용이 아니니까. 일회용이 아니니까 비용으로 바로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쳐야 되나? 내가 10년을 쓸 생각을 하고 샀잖아요, 만약에. 10년을 쓸 거야. 그러면은 나는 1년에 1억씩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쉬운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근데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 게임 아이템 게임 혹시 하시는 거 있을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이라고 하면 이제 새로 나온 아이템이 있어요. 아이템이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먹으면 이걸 가지고 한 3달? 다크소울? 다크소울? 다크소울은 너무 경제학이라 좀 멀었던데? 다크소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쨌든 다크소울인데 온라인 다크소울이에요. 온라인 다크소울인데 이제 그러면은 그냥 다크소울 해도 되겠다. 그냥 다크소울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무기가 있어요. 좋은 무기. 좋은 무기를 살 수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포인트를 돈 있잖아요. 다크소울 안에도 뭐 영혼인가 뭐 비슷한 돈 있잖아요. 소울인가 뭔가. 그럼 뭐 강화를 하든지 어쨌든 좋은 무기를 살 수 있어요. 좋은 무기를 사면 이게 바로 비용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돈을 좋은 무기로 바꾼 거다. 이 개념이에요.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무기를 쓰면 이제 무기를 쓰잖아요. 그 무기를 쓰고 있으면 이제 조금씩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기라는 돈으로 바꾼 거예요. 무기라는 자본으로 바꾼 거야. 자본은 비용이 아니에요. 회계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대충 해체하시면 이제 어쨌든 그럼 이 고전 자본 소모 비용이 뭐냐? 고정. 이게 그거예요. 이게 내가 산 걸 국밥 5천에 사는 게 아니라 국밥 5천을 바꾼 것. 근데 그건 또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국밥은 일회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적용해서 생각을 하고 싶으면 국밥에 칼로리가 뭐 500칼로리라 하면 이제 국밥의 칼로리와 내 5,000원을 바꾼 거죠. 원을 바꾼 거. 그러면 이제 국민호님이 움직일 때 칼로리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움직일 때 돈이 나가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칼로리 얼마죠? 1칼로리에 지금 10원으로 바꿨잖아요. 지금 가격을 보면 1칼로리 10원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카미코콘의 경제학 방송을 보는데 이제 10칼로리가 소모된다. 10칼로리가 소모되면 이제 100원씩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밥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국밥을 내가 막 조금씩 막 1년에 한 숟가락씩 먹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현실에서는 기계 같은 거, 기계나 무기, 뭐 게임의 무기 이런 것들은 한번 사면은 오랫동안 쓸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서 기간으로 나눈다는 거죠. 얻는 기간. 그래서 이제 내가 1억에 이제 빌려 쓰고 있으면 그 기계 가치가 조금씩 나간다는 거. 그러면 사실상 맞아요. 컴퓨터가 정확하죠. 특히 컴퓨터를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돈을 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작업이나 아니면 영상 편집을 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이거예요. 완벽하게 이 가방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내가 컴퓨터를 이제 한 3년 쓸 거라고 하면은 1년에 33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를 쓰면은. 알겠죠? 대충. 그러면은 대충 그런 느낌인 거예요. 좋은 예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했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빌리는 비용 1억을 썼잖아요. 근데 이 1억이 바로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1억에 빌려도 이게 바로 돈 나가는 게 아니겠죠. 왜냐면 고정자본 소본 비용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요게 그 뭐야 고정자본 소모 비용 곱하기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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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근데 이게 1억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빌리는데 1억이 아니고 기계 가격이 1억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기계 가격이 1억이 기계 가격이 1억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대충 느낌이 알겠죠? 그래서 이게 비용이잖아. 빌리는 비용과 기계 하나 얻었을 때 얻는 이득. 요거는 이제 이거를 같은 곳까지 이제 내가 늘린다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한번 대충 하셨으면 빌린데 5천만 원? 아, 뭐 5천만 원 적겠죠,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0억짜리라 만약에 이게 기계가 10억짜리면 이제 빌리는데 1억인 거죠. 왜냐면은 1년 동안 빌릴 거니까. 이거 실제로 내가 10억짜리를 10년 동안 쓸 거라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1년 빌리는데 1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그런 개념인데 이제 그냥 아까 이해하신 거에 그대로 붙여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얻는 이득과 이게 그러면 얼마에 투자해야 되냐? 라는 여기 나오는데 이게 같을 때예요. 이득 기계 하나 늘렸을 때 얻는 이득과 기계 하나 빌렸을 때 내는 비용이 같을 때까지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 이거는 미시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득이 비용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런 상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에 1,000만 원. 그렇죠. 맞지. 만약에 1억짜리를 10년 빌리면 1년에 1,000만 원을 지불하게 되겠죠. 잘 이해하셨네. 맞아요. 그게 감가상각. 그러니까 고정자본 소모 비용이에요. 이득이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계 하나 기계 하나를 내가 사요. 빌렸을 때 얻는 이득이 빌렸을 때 내는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기계 빌려야겠죠. 맞죠? 내가 하나를 더 빌리면 내는 비용보다 이득이 크니까 기계를 빌려야 되고 이득이 비용보다 작다.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은 기계를 반납해야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득이 더 크면 기계를 빌리고 비용이 더 크면 기계를 반납해.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되냐? 이 두 개가 똑같아질 때까지. 얻는 이득과 내는 비용이 똑같을 때까지 반복을 해서 이게 딱 똑같아지면 이제 투자를 그만둬도 된다. 그러니까 투자를 같아질 때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신고전학파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기계를 빌리면 이득. 여기는 기계를 빌리면 손해.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이 두 개가 똑같아질 때 내가 내는 비용과 얻는 이득이 똑같아질 때까지 비용을 계속 빌려야 된다는 거죠. 캐치 됐어요? 안 된 것 같으면 한번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면 그대로 대답해 드릴게요. 캐치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신고전학파의 생각이다. 오케이? 그러면 투자함수 얘는 이제 여러 가지 봤죠. 아까 저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봤죠. 얘는 비용으로 봤을 때 이자율도 상관이 있었고, 왜냐면 이자율이 커지면 내가 빌리는 비용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물가도 생각했죠. 물가도 생각해. 얘는 물가를 들어갔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물가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가 이득을 더 본다. 같은 가격으로 빌리기 때문에 이득을 더 본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고정 자본 소모 비용, 그 뭐 100만 원에 컴퓨터를 사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거. 그게 이 신고작파의 특이한 점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속도 원리를 볼 건데 이거는 한번 봅시다. 물건들을 사는 게 아니라 돈과 바꾸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개념이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개념 재밌어요. 저도 회계 개념이거든요. 회계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그거 좀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개념이요. 그 돈과 바꾼다는 개념. 그러니까 소비하는 거 말고 뭔가 내가 쓸 수 있는 물건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아이템이죠. 아이템이 되는 거야. 소비템이 아니고 이제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돈과 바꾼다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컴퓨터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는데 재밌는 것도 있어요. 보험료도 이제 돈과 바꾼다는 개념으로 쓰거든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보험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다쳤을 때 병원비 내주는 게 보험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험을 받을 권리를 1년치를 이제 돈 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1개월마다 이 1년치 돈 낸 거에 이제 1년치를 뭐 100만원, 100만원, 10만원 냈다. 1년치에 10만원. 10만원에 샀으면, 12만원. 만원에 샀으면 이제 1개월마다 만원을 내고 있는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권리를 1개월마다 만원을 내고 내가 권리를 바꿨다. 그 권리랑. 보험을 받을 권리랑 바꾼다. 이런 개념도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이 개념이 조금 재밌어. 저도 이거 딱 듣고, 진짜 그렇네.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회계 개념. 그럼 가속도 원리가 뭐냐?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겠죠.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그때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이제 100만원 버는 사람보다 500만원 버는 사람이 돈 더 많이 쓸 테니까. 그 다음에 소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게 투자가 늘어난다. 요게 가속도 원리예요. 왜 가속도 원리인지 알겠죠? 잠깐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건데 그냥 이게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여기로 늘어나는 것보다 이 소비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승수 효과 봤잖아요. 이게 느리고 이거 늘리기 때문에 계속 이게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그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 소득이 늘어날 때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 이게 가속도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투자가 늘어나면 오케이? 소득이 늘어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 원리 자체는 이제 소득이 늘어났을 때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렇냐 하면은 투자가 늘어나면 소득이 또 늘어나니까 이런 개념인 것도 맞죠 사실.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 이게 가속도가 붙는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납니다. 투자가 늘어나면 가속도가 붙는다. 가속도 알잖아요. 맞죠? 처음에는 느리지만 속도 붙으면 빨라지잖아요. 점점. 그것처럼 이거 이렇게 도는 속도도 처음에는 조금 오르면 조금밖에 안 오르지만 이게 점점 많이 올라갈수록 이게 점점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 많이.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근데 뭐 그냥 대충 이런 개념이고
가속도 원리라는 그 말이 중요한 거지 사실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이제 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화폐. 화폐는 조금 좀 새로운 개념이 조금 나올 수 있어서 이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화폐는 이제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로 나뉘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공급과 수요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고 이게 수요라고 했을 때 공급은 이제 화폐를 찍어내는 거겠죠. 그리고 화폐가 필요한 정도가 있겠죠. 그 수요가.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 화폐의 균형이 결정된다.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항상 경제학에 나온 개념인데 이제 먼저 공급부터 우리 살펴볼 거예요. 화폐를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화폐 공급의 방법. 화폐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있으세요? 화폐가 어디서 공급되는가? 우리나라라고 칩시다. 네. 우리나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조금 뭐 못생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잖아요. 화폐는 은행에서 찍죠.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찍어요. 한국은행이잖아요. 지금 지폐를 딱 켜서 잠깐만요. 지폐 사진 하나 보자. 보면 아니 그러니까 찍어내는 게 한국은행에서 찍어내요. 보세요. 여기 한국은행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한국은행에 적혀 있죠. 한국은행에서 찍어내요. 이 돈 자체를. 다른 데서 아무도 안 찍어내요. 한국은행에서 이 전체를 통과한다. 한국은행에서 자기 맘대로. 물론 정부와 이제 그 합의를 해서 여기서 찍어내는 거예요. 직접 찍어서 내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알아가시면 되지. 예, 화폐 공급은 한국은행 찍어낸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게 본원 통화거든요. 본원 통화가 뭐냐면은 이 돈이 이제 돌아요. 원래는 이것도 약간 빙빙 도는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 봅시다. 은행 이야기가 좀 웃기거든요. 아 이거 약간 헛소리 좀 할까요? 은행 이야기 잠깐 할까요? 화폐 나온 김에 은행 이거 약간 잡소리거든요. 좀 그 약간 즐겁게 들어보세요. 약간 머리 쓰지 말고. 은행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은행이 어떻게 생겼을까? 은행이란 개념이. 은행이 어떤 느낌인지 알죠? 돈을 넣어서 이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로 인한 이자를 받는 것 이거잖아요. 은행 개념이 이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은행은 금고였어요. 금고. 그러니까 창고지기였어요. 창고지기. 처음에 이제 그 은행을 시작한 사람 은행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은행이 아니었어. 그냥 창고에서 이제 돈을 주면 돈을 넣어놓고 돈을 보관해주고 그로 인한 이제 그 보관금을 받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얘네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러면서 뭐야 이게 실제로 돈이 금고에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원을 넣었잖아요. 5천만 원을 넣었어요. 만약에 5천만 원을 금고에다 넣었는데 내한테 중요한 거는 이 5천만 원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 금고 안에 5천만 원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증서만 있다면 실제 5천만 원 내가 낸
내가 낸 5천만 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내가 5천만 받았으면 있으면 내 돈인지 뭐 남의 돈인지 신경 쓸 게 뭐야. 그냥 5천만 받았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 금고하던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 5천만 원 빌려주면 되잖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나는 그 돈으로 또 이자를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은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금고로 시작했는데 이 5천만 원이 금고 안에 없어도 된다는 걸 깨달은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죠. 돈이 있으니까 빌려주고, 돈을 찾으러 오면은 이제 남는 돈, 다른 돈에서 빼가지고 다시 주면 되잖아요. 왜냐면 한 번에 돈을 찾으러 오진 않을 테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업이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있는 것이 중요하다. 왜? 빌려주고 이자 받아야 되니까. 이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찾으러 오면 돈 줘야 되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관금을 안 받고 오히려 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나한테 맡겨라. 돈을 나한테 맡기면 돈을 줄게. 돈 더 줄게. 이게 이자의 시작인 거예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끌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주기 시작한 거야. 상대한테. 그 돈을 맡기러 온 사람들한테 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돈 더 맡겨라, 돈 맡겨라 이러면서. 나는 그걸로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되니까. 이게 은행의 시작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 저도. 좀 재밌어가지고 지금 생각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처음엔 창고직이었다는, 은행이란 건 창고직이었는데, 이거를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은행이 됐다네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과 그대로 연결해서 봅시다. 큰일 났다고요? 왜요? 예, 뭐 바쁘시면 가시면 되지. 바이바이. 우민호님 오늘 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대로 쭉 이어서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화폐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먼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화폐 공급은. 먼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걸로 끝이지 않는 게 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에 말했죠. 은행은 돈을 가지고 그걸 빌려준다고. 그러면은 은행에는 실제로 넣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겠죠. 왜냐면은 이게 돈에 내가 5천만 원 넣어놨다고 해서 얘들 5천만 원 빌려주는데 그 5천만 원을 빌린 사람이 또 은행에 돈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빌린 사람이 또 은행에 돈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 돈을 찍어낸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시장에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현금이에요. 현금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1억을 찍어내면 1억밖에 없어. 근데 은행이 이제 은행 장부상으로 돈을 넣어놨다는 게 있고, 또 그걸 예를 들어서 1억 있으면 이제 8천만 원 빌려줬다 칩시다. 8천만 원. 뭐라고 하지? 빌리다. 어차피 8천만 원 빌려줬다 칩시다. 그럼 8천만 원 빌린 사람이 또 8천만 원 은행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6,400만 원 빌려줄 거고, 이거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승수효과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빌려주면 이제 또 6,400만 원이 은행에 예금되고, 6,400, 1000이 아니잖아. 어쨌든 이게 예금되고, 그래서 또 여기에 이제 뭐 80%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다 보면 5억이 되겠죠. 그때 나왔던 것처럼. 승수효과가 5억이었던 것처럼. 실제로도 이제 1억만 찍어냈는데 은행에서 계속 돌면서 이게 5억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게 뭐냐? 신용 창조가 아니라 신용 승수라고 해요. 신용 승수. 우리 뭐 승수 효과 말했던 거랑 똑같은 이름이죠. 실제로 효과도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억에서 8천만 원 빌려줬다 했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1억을 전체 다 빌려주면 되잖아요. 1억 전체 다 빌려주고 그럼 1억 넣어서 또 1억 넣고 그럼 1억 빌려주고 이러면은 돈이 무한해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1억을 넣어놓은 사람이 돈 와서 돈 찾을 건데 이랬어요. 그러면 없잖아요 지금 1억이. 그러면 이거 바로 망하겠죠. 은행 파산하고 그 은행에서 돈을 받은 얘도 파산하고 하면 이제 전 세계 은행 다 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지급 준비율이라는 걸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자기가 받은 돈의 몇 퍼센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퍼센트라고 해서 지급 준비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린 이 그림에서는 8천만 원이었죠. 그럼 20%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2천만 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8천만 원 예금하면 또 여기에 20% 1,600만 원이죠. 1,500만 원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20%를 남겨두는 거예요. 지급 언제든지 찾으러 왔을 때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급 준비율이 낮으면 돈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 그렇겠죠? 이게 만약 10%면 여기 9천만 원 될 거고 9천만 원 넣으면 거기에 10%면 8,100만 원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5억보다 5억 이상으로 늘어나겠죠. 10억이 될 거야 아마. 이게 왜냐면은 이게 1 마이너스 분의 1 곱하기 뭐 이렇게 돼가지고 20%면 0.8 분의 1 곱하기 1억이어서 이게 8분의 10이잖아요. 8분의 10이면 4고 5. 잠깐만. 그래서 25 곱하면은 아닌데? 뭐지? 이런 느낌이었네. 잠깐만요. 맞을 텐데. 그냥 R분의 1이구나. 그냥 R분의 1이에요. 그냥 0.2분의 1. 맞네. 그때 소비 그거였구나. 오케이. 이래서 5예요. 2분의 10이니까 5고 지금은 0.1분의 이거 10% 되면 0.1분의 1이겠죠. 그러면은 10억이 되는 거예요. 10배.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캐치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뭘 캐치할 수 있냐? 결론.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돈보다 실제 사회에서는 많은 통화가 공급된 것으로 인식한다. 이거를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신용승수에 의해서. 물론 뭐 이유라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뭐 통화승수는 대충 이런 개념이고 화폐 공급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알겠고 그럼 화폐 공급 함수는 어떻게 되냐? 화폐 공급 식은 어떻게 되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다. 통화주의 약파. 이거는 이제 화폐 이야기는 그 1세대의 이야기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케인즈나 그 고전학파는 화폐 이야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화폐 공급식은 통화주의 학파. 통화주의 딱 보면 이름부터 통화주의잖아요. 얘네들이 화폐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이랑 당연히 대치되는 케인즈 학파도 화폐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이거를 좀 알아봅시다. 화폐 공급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통화주의 학파는 이제 이자율과 상관없는 이자율과 상관없는 그저 중앙은행의 재량일 뿐이다. 그러니까 식을 그리면 이제 여기가 통화량이고 이자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자율이 변해도 통화량은 똑같아요. 이게 MS를 있거든요. 이게 돈의 공급, 머니 공급 해서 MS인데 머니가 아니고 뭐 다른 거였던 것 같기도 한데 화폐가 영어로 무슨 모나크? 아 그냥 머니 맞네. 머니 맞네요. 어쨌든 중앙은행의 재량이다. 이게 통화지역화. 이게 외생성이라고 하거든요. 외생성. 이 외생성이라는 개념이 어 외생성이라는 잠깐만요. 외생성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외생성이 뭐냐면은 이제 이 그래프 안에서 변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 변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중앙은행이라는 그 다른 외부 변수가 영향을 줄 뿐이죠. 이렇게 바뀌는 거는 중앙은행이 통화공급 늘려야지 했을 때 뿐이라는 거잖아요. 그 통화주의 학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생성은 그래프안에 변수 없다. 그래서 화폐의 외생성 하면은 화폐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다. 게 이제 통화주의 학파 이야기고, 케인즈 학파는 아까 전에 그걸 크게 보는 거예요. 이자율의 증가함수다. 그러니까 비례한다. 또 그려볼까요? 이자율이 있으면 이제 이자율이 증가하면 이자율 오르면 이게 늘어나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뭐 외생성 반대되니까 내생성이겠죠? 내생성. 얘네들은 왜 내생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까 전에 그 통화 승수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생각한 거예요. 얘네들은 통화 승수를 낮게 봤다. 그러니까 어 아니지. 이자율이랑 또 다르네. 잠깐만요. 아까 전에 통화승수 이야기를 했을 때 잠깐만요. 통화승수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지급 준비율에 영향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 지급 준비율이란 건 중앙은행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20% 정도로 맞춰라 하면 20%도 맞춰야 되고, 물론 아마 완벽하게 딱 맞추진 않을 건데 그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이 이 지급 준비율과 통화량 모두 결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늘어나는지 중앙은행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통화주의 학파에서는. 그런데 케인즈는 이제 이자율이 늘어나면, 봅시다. 이자율이 늘어나면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예금이 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통화 승수가 커지려면 어떻게 됐어요? 1억에서 8천이라고 했죠? 6,400 천에서 8천이다. 8천에서 6,400 이렇게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1억을 받았어요. 누가 1억을 딱 받았어. 그런데 거기에 1억을 예금한 거지. 예금. 근데 예금을 1억을 다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8천만 1억 예금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내가 1억 받아서 8천만 원만 예금한 거예요. 2천만 원 내가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예금액 자체가 줄어들면 실제로 1억을 찍어내도 통화승수가 작아지겠죠.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은 2천만 원이 덜 들어왔으니까 은행에. 그러면은 이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금이 다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통화주의 학파에서는 예금을 100% 넣는다는 소리죠.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을 넣는 정도. 그러니까 현금 비율. 그러니까 현금을 예금을 안 하고 현금으로
가지는 그 양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습이나 이런 걸로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케인즈는 이게 돈을 넣은 정도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늘어나면 돈을 적게 넣을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 늘어나면 돈 더 넣겠죠. 돈 더 넣으면 2천만 원 중에도 일부러 넣어서 통화량이 더 늘어나고, 반대로 대출 이자율이 늘어나면 대출도 이거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늘어나면 대출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본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이거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늘리고 싶다 싶어 해서 이제 늘어난다. 그러니까 안 남긴다는 거예요. 이 지급 준비율을 조금이라도 남기질 않아.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 20%라고 해도 30% 들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1억이 있어도 3천만 원만 이제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2천만 원만 갖고 있으면 되지만 3천만 원을 남기어도 돼요. 은행 입장에선. 근데 이자율이 늘어나면 대출을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조금도 안 남기고 다 해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통화주약파는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까 전에 그 화폐 승수에 의해서 화폐가 결정된다. 그래서 화폐량이 늘어난다. 화폐 공급이 늘어난다. 이 말은 같거든요. 이 이야기는 같지만 이 돈을 넣는 정도가 일정하다. 아니면 이자율에 비례한다.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케인즈는 화폐 공급을 늘리려면 이자율을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통화주 약파는 지급 준비율을 낮추거나 중앙은행이 더 찍어내거나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잉.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공급 관련돼 나오는 금융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뒤이야기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어요. 세상에는. 금융정책은 뭐냐면은 이제 돈을 늘리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공급을 늘리는 정책. 화폐 공급. 요새 이거 양적 완화란 말이 많이 하죠. 이게 화폐 공급 늘리는 정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뭐 미국에 헬리콥터를 타고 돈을 뿌리겠다라고 한 그런, 아마 헬리콥터 벤이었나? 아마 이름이 그럴 건데,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정책적으로. 아니면은 뭐 아베노믹스. 이제 일본의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엔화를 찍어내서 이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어쨌든 이제 뭐 요런 것들. 아니면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 이야기 하잖아요. 양적 완화를 하면 된다. 통화를 찍어내면 된다. 이게 화폐 공급 늘리는 금융정책이고요. 재정정책은 뭐냐? 재정정책은 이제 정부가 직접 소비를 늘리는, 그러니까 G가 늘어나는 정책. 예를 들어서 이제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정책은 은행이 하는 거고요. 중앙은행이. 재정정책은 이제 정부가 하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이전 지원이랑 조금 다르고 4대강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쓰잖아요. 돈을. 정부가 돈을 쓰는 거. 재난지원금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약간 원칙적인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왜냐면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건설 사업, 큰 건설 사업 같은 거 사업하면서 이제 경제 성장시키겠다 하면서 하잖아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했었죠. 이 말 그대로 했었잖아요. 이런 큰 건설 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정부의 그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말했잖아요. 이명박 경제 대통령 하면서. 그게 딱 이 개념인 거예요. 지가 늘어난 정책. 재정정책을 많이 하겠다 소리였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화폐 공급 이야기를 했으니까 금융정책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어떤 게 있냐? 아까 전에 통화 승수라고 했죠. 통화 승수에 영향을 받는다. 통화 공급은. 그랬었죠. 그러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돈 자체를 많이 찍어내는 거. 두 번째는 이제 통화 승수를 줄이는 거. 통화 승수를 늘리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통화 공급이 늘릴 때 보통 공급이 돈 공급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이 되거든요. 돈 자체를 많이 찍어내는 거는 이제 뭐 실제로 찍어낼 수도 있지만 찍어낸다고 하면 안 되겠다. 돈 자체를 많이 푸는 거. 이제 국공채 매각 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채권 있잖아요. 채권. 어차피 채권 이야기 할 거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채권이 뭐예요? 내가 몇 년 후에 돈을 받을 권리 있잖아요. 돈을 받을 권리가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국공채는 뭐냐? 국채는 국가의 채권.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공채는 공공채라고 하죠. 공공기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뭐 서울공채 하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몇 년 뒤에 돈을 주겠다. 그러면은 이 채권을 판다는 소리는 어떤 게 되는 걸까요? 개인이 채권을 산다는 소리겠죠. 그럼 개인이 채권을 사면 돈이 어디로 가요? 보세요. 국가와 개인 측면에서 돈이 어디로 갈까요? 돈은 일로 가겠죠. 개인이 채권을 샀으니까. 채권이 오고. 채권은 개인한테 가지만 이제 돈이 중요해. 현금은 국가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화폐 공급을 줄이는 거. 이 되겠죠. 공채를 매각하면 화폐 공급이 줄어들어요. 대충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공급을 바꾸는 건 이런 방법이 있고, 통화 승수율은 아까 전에 말했죠. 그 지급 준비율의 역수.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 낮으면 통화 공급 늘어난다 했죠.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거겠죠. 낮추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금융 정책이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 통화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 정책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이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 성장하겠다.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Y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늘려서 MS가 늘어나서 Y가 늘어나는 과정. 이게 궁금하죠? 지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통화 공급을 늘리는 방법 알았어요. 이걸 늘리는 방법 알았어. 그런데 이 Y는 어떻게 늘어나나? 이 통화 공급과 무슨 상관이냐?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를 하나하나 한번 찝어봅시다. 일단은 가장 유명한 거, 이자율 경로. 이거는 이제 케인즈의 주장이에요. 화폐 공급이 잠깐만요. 이자율, 투자, 수요, 공급.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하고 봅시다. 화폐 공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화폐 공급이 늘어났다. 생각해 봅시다. 화폐가 많아졌어요. 화폐가 많아지면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은 낮아져요. 화폐가 많아지면 이자율은 낮아진다. 왜? 이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돼요. 돈이 많아지니까 돈을 갖고 있었을 때 주는 이득, 은행의 이득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많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제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 돈을 많이 넣겠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낮추겠죠.
왜냐면 은행 이자율 낮춰도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굳이 이자율 높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자율 낮아져요. 이자율 낮아지면 이자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투자가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다시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이 적어지니까 투자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럼 투자가 늘어나면 총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국민소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늘어나서 이게 늘어났다. 이 경로가 이자율 경로라는 거예요. 화폐연금이 늘어나서 이자율이 적어지고 이자율이 적어지면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난다. 이 개념인 거죠. 사실 이건 없어도 되거든요. 이건 없어도 이해하는데 무리 없으니까 빼고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폐연금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줄어들면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난다. 이게 이자율 경로다. 그 다음에 자산가격 경로. 아니다. 이게 케인즈랑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던 이자율 경로고, 신용 경로를 봅시다. 일단. 이거는 통화주의 학파 거예요. 통화주의 학파 건데, 요거는 조금, 캐치가 안 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통화주의 학파에, 그게 뭐라 했죠? MS는, 그러니까 화폐 공급은 이자율에 영향받지 않는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을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공급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대출이 늘어나요. 왜? 이거는 이제 은행이 대출을 시키고 싶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약간 좀 웃긴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게 캐치가 될까? 음... 잠깐만요. 이동. 어... 이거 약간 어렵다. 이게 신용인데, 잠깐만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금융시장 속에서 은행이 보여주는 조금 애매하네. 이제 신용도가 늘어난다는 소리인데 이거에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물가가 올라가서 이제 부채가 감소한다. 가계와 기업의 이 개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물가 올라가잖아요. 이거 확실하잖아요. 맞죠? 통화금 늘어나면 물가 올라가겠죠. 통화량이 많아지면 실제 물건에 비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죠. 팩트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5천만원 빚이 있어요. 빚쟁이야. 내가 5천만원 빚이 있는데 지금 햄버거 하나에 5천원이었는데 이게 만원이 됐어요. 물가 2배 됐잖아요. 물가 2배 되면 내가 5천만원 빚이 있는데 이게 2,500만원처럼 보이는 거죠. 처럼 보인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햄버거 하나 5천원이 만원으로 물가가 2배로 증가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실제로 싸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같은 물건을 사려면 그러니까 햄버거로 이걸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햄버거 10,000개 필요하잖아요. 햄버거 10,000개로 원래는 이걸 해야 됐었는데 햄버거 5,000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물가가 싸져서. 그러니까 햄버거 파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빚이 싸진 거죠. 뭐 사는 입장이 똑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물건 다 비싸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채가 감소하니까 이제 신용도가 증가해서 더 대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예요. 이게 이자율을 억지로 말 안 하려다 보니까 이런 논리로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자율이 들어가는 게 좀 더 깔끔하거든요, 모양상으로는. 근데 이제 신용경로는 이자율을 인정할 수 없었다. 통화주의 학파는 이자율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제를 지키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약간 조금 이런 논리를 전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이 늘어나면 얘네들이 돈을 많이 쓰겠죠. 소비랑 투자가 늘어나죠. 그러면은 소득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신용경로. 그러니까 왜 신용경로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기서 이 가는 과정이 신용이 업하는 과정, 신용이 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신용경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용이 늘어난다는 그 뭐야, 정보라고 해야 되나? 그 말이 조금 캐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캐치하고 나면 뭐 할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학파 말고 그냥 이제 말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봅시다. 자산 가격. 이거는 이제 자산의 가격. 딱 보면 물가랑 관련이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화폐 공급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겠죠. 물가가 올라. 그러면은 부가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서 부가 늘어난다. 이런 개념인데,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겠죠. 이건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당연하죠. 같은 물건을 사야 되는데 돈이 더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오른다. 그럼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들고 있잖아요. 만약에 부가 증가해요. 이게 뭔 소리냐? 여기서 부는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 현재 지금 이러고 있는 현상이죠, 사실상. 그 재난지원금 같은 걸로 화폐를 풀으니까 물가가 올랐고,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겠죠. 자기의 소득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소득이 증가하겠죠. 이게 자산 가격 정로.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라는 이 자산의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산 가격 경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 잔고 경로. 이것도 비슷한데, 아까 전에 그거랑 비슷한데, 현금이 늘어나면 실질 화폐 잔고가 늘어난다. 그래서 부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난다. 이게 뭐냐면은 어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상. 이게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 이게 뭐냐? 내 물가 대비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산 가격이 아까는 자산 가격이 들어왔는데, 물가랑 자산 가격이 들어갔는데 이게 없이도 이제 내가 돈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져서 소비가 느는 거 아니지. 그냥 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득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산 가격 경로가 비슷한데 자산 가격이 없고 부의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도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산은 그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소득 증가랑 연관이 안 되잖아요. 자산은 소득 증가와 연관 없음. 내가 부동산 하나 샀는데 그게 가격이 2배로 오른다고 소득이 2배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그랬다고 소득이 2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소득이 는 것처럼 생각해서 소비를 늘려줘야 실제 Y가 증가한다는 개념인데, 실제 잔고 경로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돈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소득 증가를 갖고 온다. 근데 뭐 소비 증가도 사실 뭐 같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소비 증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겠다. 근데 자산 가격이 없다는 거. 어쨌든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으로 소득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실질 잔고 경로라는 거. 뭐 대충 요 정도겠네요. 그리고 유동성 효과와 피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화량과 이자율 관계예요. 근데 아까 전에 통화량 이야기 했잖아요. 유동성 효과는 뭐겠어요? 아까 전에 이자율 경로 이야기 했었죠. 이게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 이자율이? 통화량이 늘어나면,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 이자율은 감소하죠. 왜냐면 은행에 예금을 많이 넣으면 은행에서는 이자율을 높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케인즈 학파의 케인즈 및 케인즈 학파의 유동성 효과.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효과예요. 그냥 유동성 그 경로에 나오는 것이 유동성 효과다. 그러면은 피셔 효과는 뭐냐? 피셔 효과는 약간 그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피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많이 나오는 건데, i는 r 플러스 파이다. 이게 뭐냐? i가 명목 이자율, r은 실질 이자율이에요. 그리고 저 파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파이 잠깐만요. 파이 문양부호를 받아와야겠네. 문자. 이거는 인플레이션 율인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 피셔 효과는 약간, 피셔는 그쪽에 가까워, 고전학파 쪽에 가깝거든요. 통화주의 학파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 고전학파의 계보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그 경직성이 없고 약간 바로바로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약 이자율이 5%로 보여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3%라면 실제 인플레이션율로 실제 이자율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넣어서 105만 원을 받아요. 원을 받는다. 1년 후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5%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3% 있다면 실제로 내가 얻는 이자율은 2%에 불과하다. 이게 피셔 효과인 거예요. 근데 이 피셔 효과는 약간 한 가지 측면이 더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좀 추가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글자 깨지네. 그 예상 인플레이션율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도 이렇겠지만 예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 이제 내가 지금 시점이 어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100만 넣는 시점이다. 그러면은 이게 5%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 이 5%를
만들 때 예상으로 3%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2%만 주고 싶은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이 결정할 때. 은행이 이자율 결정할 때 2%만 줘야지 이러면서 5%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인플레이션 3%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게 예상하기 때문에 2%를 주기 위해서 5%를 한 거야. 대충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피조 효과에 대한 결론이 있어요. 피조 효과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피조 효과는 어떤 그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뭘 배울 수 있냐면은 보세요. 잠깐만. 인플레이션이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된다.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팩트잖아.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되잖아. 만약에 물가가 상승되면 이제 계약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뭐 은행 입장이든 아니면은 뭐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이든 2%를 낮추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만약에 이게 4%가 되면 이게 5%여도 여기 1%로 내려간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 내가 그 얻는 이득이 줄어들잖아요.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적게 받아 5%라고 똑같이 적어놔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요거를 6%로 늘리고 싶겠죠. 그래야 이게 2%가 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자를 얻기 위해서 명목 이자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캐치할 수 있죠. 뭐야? 명목 같은 이자율을 얻기 위해 명목 이자율을 높이겠지. 여기까지는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명목 이자율이 높아가지면 어떻게 돼요? 실질 이자율은 변화가 없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통화 공급을 늘리면 물가와 명목 이자율은 높아지지만, 그러니까 명목 이자 뭐냐면 보이는 이자율이에요. 실제로 보이는 건 6% 보이지만 이제 실제로 내가 돈을 넣었을 때 얻는 이익은 실질 이자율은 변화 없다. 그러니까 통화 공급을 늘려도 이자율이 변화 안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통화를 늘리면 물가만 올라가서 이자율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통화 공급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통화 공급을 늘려도 효과가 적다. 이걸 말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통화 공급을 늘려도 이제 실제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겠다. 효과가 적겠다. 이야기고. 요소 효과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걸 하면 이제 이자율이 그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 얘는 실질 이자율이죠. 실질 이자율이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 이제 낮아지죠. 돈이 많아지니까 은행에 돈을 많이 넣을 거고 은행에 돈이 많이 넣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줄여야 되니까 어차피 돈 많이 들어오니까 은행 이자율을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춘다. 이거는 유연성 효과고 피처 효과는 상관없다. 이거는 똑같다. 그냥 보이는 것만 다를 뿐이지 실제 이자율은 똑같으니까 통화공급 늘려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죠. 이거 아까 전에 그거랑 똑같죠. 통화공급과 이자율 관계가 없다. 외생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전학파에서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한 그 뒷받침이 이거인 거야. 케인즈는 이걸 통해서 이거는 그냥 내생성 이야기죠. 이 주장을 통해서 내생성을 그대로 말하고 싶었던 거고 고전학파는 이걸 통해서 외생성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뭐 그렇습니다. 이게 화폐 공급 이론이었고요. 오늘 화폐 공급 이론. 화폐 공급 이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통화주의와 케인즈 학파
케인즈 악바의 싸움이 여기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통화주의는 이제 화폐 공급과 이자율이 상관없다. 화폐 공급은 자기 맘대로, 그 은행 맘대로다. 케인즈는 이자율이랑 상관이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경로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자율 경로면 케인즈 학파, 신용 경로면은 통화주의 학파, 피처 효과면은 통화주의, 그다음에 이자율 경로면은 이자율 효과면은